비비롱고 TV의 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11월 둘째 주 KBL 룸의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팀들의 어떤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네, 저희 예상은 계속 빗나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동현 기자와 제가 공통으로 꼽은 네. 1티어 4팀 중에 3팀이 지금 하위 3팀으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근데 이게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재밌다는 거예요, 정말. 아, 그렇죠. 저희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비롱고의 희생으로 희생 맞나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댓글로 정정시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사커보이님이 최승욱이 진짜 대박이지, 이상범 스타일에 딱 맞는 선수, 이렇게 하시면서 이 최승욱의 어떤 발전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 DB가 이제 1티어에서 뭐 유일하게 살아남은 팀인데 네. 이 팀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선 알바노 그리고 최승우 이 두 선수가 맹활약을 하면서 그렇죠. 어떤 이제 그 폼을 완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나노 분석할 때 DB의 포워드 라인에 대해서는 저나 이동혁 둘 다 이제 평점이 높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최성욱 영입은 분명히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만 이걸로 충분할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진짜 초대박이 났습니다. 예, 거의 그렇습니다. 약간 작년에 정성우 영입과 비슷한 느낌으로 DB가 이번에 최성욱 영입이 초대박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DB 편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갖다 드리고요. 자, YK님께서 이호영 같은 경우는 컵을 역사상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신기하네요. 진짜입니다. 저도 이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야, 이 선수가 이렇게 반등을 해, 이런 스타일의 선수가 이렇게 반등을 해라는 게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또 한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은 지금 빛을 보지 않은 선수 중에서도 이호연처럼 이렇게 본인이 조금 더 노력하고 이제 어떤 비시즌에 좋은 조련을 받으면 이렇게 빛이 날 수 있는 선수 충분히 있는데, 뭔가 이제 빛이 안 나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자꾸 이제 그런 쓴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코칭 스태프 더 잘 조련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호연이 어떻게 보면 그걸 되게 증명하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 상향 평준화에 대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뭐 이호연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삼성과 LG 어떤 선전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또 LG는 윤원상 이 있고 DB는 최승욱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팀 전체적으로 어떤 밸런스가 맞아가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선수들이 선례가 돼서 좀 더 많은 선수들이 툭툭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갑툭튀가 필요한 그런 남자가 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창민님이 여러모로 아바리엔토스가 가장 핫하네요. 근데 아시아 쿼터로 온 선수도 국내 선수와 같이 신인왕이나 MVP를 받을 수 있나요? 요번 이제 아무래도 좀 의문이 있으실 텐데, 네. 요거 시즌 개막 전에 또 이제 점프볼 이재범 선배께서 또 이제 그걸로 기사를 쓰셨는데, 네. 알바노를 제외하면 모두 신인왕과 MVP 자격이 있습니다. 국내 선수와 동등하게. 왜냐하면 외국 리그를 뛰다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이제 뭐지 현장에 가서 뭐 다른 이제 선후배 뭐 동료 기자분들 얘기했던 게, 아바렌토스 이러다 MVP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아무래도 한국인이 아니니까 표를 많이 받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예. 근데 그건 기자단 투표에서 생각을 바꾸면 되죠. 그렇죠. 예. 왜 못 받아요? 제가 만약에 저도 표가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뭐 2위 안에 들고 그리고 1위 팀에 마땅한 선수가 없다. 뭐 예를 들면 그럼 저는 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도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제 약간의 그런 어떤 표를 던질 때 어떤 약간의 보수적인 어떤 미디어의 어떤 이제 분위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챔프전 MVP를 외국 선수가 받을 만한데 국내 선수에게 표가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팬분들은 약간의 그런 선례가 있잖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경우도 있긴 그런 하거든요. 선례가 좀 예. 많이 있었었죠. 예. 저는 저는 20년 동안 오면서 제 그 원칙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냥 잘하는 친구가 받으면 된다. 잘하면 장땡이다. 예. 그리고 알바노도 저는 이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알바노도. 그냥 풀면 되지 뭘. 같은 리그에 뛰는 선수인데 만약 아시아 쿼터 선수를 갖다 다 받는다 그러면 그냥 평등하게 그냥 다 받으면 다 주면 되죠. 네. 그렇게 되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이번에 필리핀 선수들 맹활약하고 있는데, 이 중에 또 이제 어떤 어워즈 수상자가 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지금 2승 7패 10위입니다. 뭐 어제 저희가 또 대구를 갔다 왔는데 네. 좀 캄캄한 터널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빛이 없는. 네, 이게 사실 이제 뭐 KT전 하위권 길의 경기 패한 것도 패한 건데, 어제 LG전 같은 경우는 전반에
이제 나름 많은 득점을 했다가 3쿼터 8점, 4쿼터 8점, 후반 총 16득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뒤져보진 않았는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상 남자 농구 보면서 후반에 16점 넣는 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이제 어제 후반전 경기를 너무 심각했고 지금 가스공사의 어떤 경기를 실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과연 이 가스공사의 부진이 무엇 때문인가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초반에 이대성 선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그 정도로 해주면 정말 MVP급 활약을 한 거죠. 했는데 후반에 페이스가 뚝 떨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스공사였던 부진을 얘기할 때 이대성 선수의 어떤 특성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이대성 선수 지금 효율성을 갖다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패배였던 책임에서는 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봤을 때 이제 가스공사였던 포메이션, 그 코칭 스태프의 의도, 그리고 손발이 맞지 않는 다른 선수들의 어떤 문제점, 외국인 선수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포메이션 자체가 실제적으로 약간 좀 이상하긴 해요. 이상하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스페이싱, 뭐 코너 활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공간 활용이 너무 안 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4쿼터 때 정효근이 턴오버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렇죠. 정효근에게 이제 유동 감독이 2대 1을 뭐 지시를 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옆에서 긁어내는 수비에 이제 정효근이 턴오버를 할 때 어떤 스페이싱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떨 때 보면 이제 최근에 또 할로웨이 몸 상태가 올라니까 할로웨이에게 약간 거의 약간 몰빵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공격 기회를 주는데 이때 어떤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어떤 위치 선정 이런 것들도 완전히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총체적 난국 이 5글자 외에는 사실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사실 유동 감독 진단으로는 수비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고 수비의 문제점이 좀 더 크다. 그래서 차바이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공격에서 어떤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바이 선수가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들어왔지만 문제점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차바이 선수도 위력이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차바이 선수라고 그러면 어떤 락다운 디펜더로서 승부처에서 어떤 그 빛나는 임팩트를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잘 보이진 않아요. 물론 이게 이제 부상에서 좀 빨리 돌아왔기 때문에 아직 컨디션이 좋지 않은 그런 부분하고 또 팀의 어떤 포메이션이 이제 혼란스럽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바이 선수가 뭐 넘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랬을 때는 그런 선수는 아니니까 그렇죠. 없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바이 선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굉장히 좀 어지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동 감독님 이제 어제 경기 전에 라커룸에서 이제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눌 때 현재 선수 구성이 사실 공격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수비를 잡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빠른 트랜지션을 역습으로 쉽게 득점을 만드는 사실 그게 좀 기대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공격에 어떤 포커스를 두는 팀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제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개인 공격력이나 볼 핸들링 가능한 선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팀이니까 네. 이제 유동 감독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수비가 약간 그렇게 아주 뭐 단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프코트 오펜스의 어떤 세팅이나 어떤 이제 유기성이 거의 사실 실종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이제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지만 이대성이 책임인가 아니면 뭐 정효근의 책임인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은도의 책임인가 아니면 코칭 스태프 책임인가를 봤을 때 저는 사실 이 정도의 어떤 답답함은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요소가 얽혀 있는데 이거 진짜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좀 약간 깝깝하긴 합니다. 저도 보면서. 예. 저는 거기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게 그런 볼 핸들러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향의 팀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대성과 정효군 그리고 이대현이 있고요. 그러면 다른 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면 과연 공격적 성향의 라인업은 어떤 라인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었고 물론 이제 은도현 선수가 수비형 센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할로웨이는 또 다른 선수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 공격적 성향이 좋은 선수이긴 한데 이제 외곽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약점은 있지만 골 밑에서 어떤 존재감이 분명한 선수란 말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난주하고 좀 비슷한데 저희가 지난주 이제 코너 활용이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여전히 뭐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팀이 그러니까 두 개가 안 되는데 공격에서 두 개가 안 되는데 첫 번째는 셋 오펜스에서 확실한 셋 오펜스가 안 돼요. 두 번째는 트랜지션이 안 돼. 트랜지션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활동력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대성 선수가 템포를 갖다가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빅 라인업을 사용을 했을 때 트랜지션이 전체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대의 어떤 활동력에 잡아먹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어제 LG전도 그랬고요. 그러면 셋 오펜스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그 디테일한 어떤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애매해요. 지금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너 한 번 나 한 번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대성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이대성에게 일단 몰빵을 하는 어떤 그 셋 오펜스가 있든지 그렇게 되면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너 활용을 하면서 안을 완전히 비워줘야죠. 그리고 이대성이 지난주에 말씀 못 드렸던 건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코칭 스태프였던 문제점인지 이대성의 문제점인지 모르겠는데 그 피켓롤을 할 때 피켓롤의 방향이 정확치 않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피켓롤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앙 지점에서 그 스크린을 받았을 때 3점 올라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미드레인지에서 수비를 갖다가 수비에 대응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저는 중앙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사이드 피켓롤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위크 사이드에서 좀 어지러워요. 가스공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효율을 갖다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철저하게 약속된 패턴으로 좀 더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정용훈에게 어느 정도 또 롤을 줬어요. 그렇죠? 맞아요. 롤을 줬죠. 그래서 전반에 이대성이 하고 후반에 정용훈이 하다 정용훈이 수비에 막힐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이 안 나니까 당연히 헬프 수비가 갭 디펜스가 이렇게 딱 왔을 때 긁어내는 부분에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예. 물론 정용훈 선수의 기술이 좋으면 그걸 타파하겠지만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걸 좀 더 넓혀주고 세팅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해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걸리니까 그 다음에 뭘로 가느냐 그 다음에는 포스트업으로 갑니다. 맞아요. 예. 예. 할로웨이 포스트업. 할로웨이 포스트업은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그 선수는 어쨌든 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포스트업을 했을 때 효율이 좀 나는 선수니까. 근데 어제 마레에게 좀 막혔죠. 왜? 이거 포스트업 나 들어가? 그러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은도에게 포스트업을 시켜요. 그렇죠. 이 선수를 포스트업을 시키면 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그렇죠.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랄까 이 그 포메이션 가스공사의 포메이션에 문제가 분명히 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어떤 뭐 문제점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맞춰야 되는데 그 맞추는 방향 자체를 수비에 맞춘다. 오케이. 수비에 맞춘 거 좋아요. 그러면 공격이 전혀 안 되는 이 공격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전혀 지금 방향성은 좀 실종시키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네. 전체적으로 가스공사 이제 셋 오펜스만 놓고 봤을 때 세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맞아요. 이거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제 첫 패턴 딱 넘어가서 첫 패턴도 선수들이 자기 자리를 잡고 뭐 혼셋을 하면 엘보에 자리 잡고 엘보에 볼을 주고 이것까지가 한 7, 8초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성이 바로 볼을 투입 못하는 부분, 약간 투박하게 주는 부분, 그리고 선수들이 세팅할 때 바로바로 세팅이 안 돼서 되게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 예, 여기서 이미 한 7, 8초 잡아먹고 첫 공격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는 거의 진짜 제한 시간 쫓기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예. 이제 공격 시간 저도 어제 좀 재봤는데 한 15초에서 17초부터 땅을 해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이미 뭐 세팅하면서 4, 5초 이상을 먹고 거기서 하니까 그리고 수비는 이미 그렇게 이제 세팅이 느리면 수비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고 어차피 이제 KBL은 한 몇 개, 4-5경기 치면 상대 패턴 뭐 하는지 이미 다 분석해 놓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천천히 혹은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느리게 세팅이 될 때 상대는 어떤 패턴 쓸지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준비된 수비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첫 공격이 막 거의 먹힐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뭐 이대성이나 할로웨이가 개인 능력으로 마무리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다음 이제 2차 공격을 하는데 그때는 수비 시간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정말 공격 시간이 없는 공격 시간이 없죠. 예. 그러니까 정말 깝깝하게 공격이 가고 그러니까 어떤 이게 이 팀이 지금 사실은 뭐 이제 뭐 이동감님 말한 수비 성공의 트랜지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하프라인 넘어왔을 때 이미 선수들이 착착착 준비가 되어 있고 간결한 1차 스크린에 의해서 간결하게 바로바로 템포 푸시가 되는 이런 빠른 세트 오펜스도 사실 거의 안 돼요. 이거 정말 문제가 큽니다. 예.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분화하는 게 좀 문제이긴 한데 저희가 롱볼 얘기를 할 때 랭스 앤 버세틸리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버세틸리티는 다재다능한데 다재다능하면은 이 스피드가 포함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크고 긴 선수들인데 물론 신체적인 어떤 그 조건의 한계 때문에 작은 선수들보다 빠르진 못하겠지만 그 약점을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트랜지션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세팅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국내 지도자들 몇몇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 롱볼이야, 자 빅라인업이야, 그럼 미스매치 활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원 이제 잘 적어놨다시피 이제 가스공사 올드인가 클래식인가 원가드 라인업 실효성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자 빅라인업으로 간다. 이대현 정효근이 간다. 이대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차바이가 들어가고 뭐 온도에나 할로웨이가 들어간다. 이렇게 됐을 때는 스피드를 갖춘 상태에서 활동력을 보장한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스피드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돼? 자 미스매치 공략. 근데 미스매치 공략은 실제적으로 상대가 다 준비를 하고 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더블팀 로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기습적인 지역방을 설 수도 있고 그러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공사는 지금 트랜지션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대를 해주고 거기에 속공 나가지고 2차 속공 나가지고 거기에 튀어져 나오는 부분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주면서 풋백 득점을 하고 맞아요. 이렇게 해야 빅라인업의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외곽 슛의 빈도를 의도적으로 좀 높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올드하게 미스매치 공략을 한다면 골밑에서 어떤 미스매치 공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슛 쐈을 때 불발이 된다. 그러면 그 골밑 에어리아 로포스트 안에서 뭔가 리바운드 발생이 일어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박스업만 제대로 하면 거기에 있는 그 큰 센터 하나만 있으면 상대 수비가 하나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자 석점을 던지고 거기에서 얼리 오펜스를 내서 석점을 던지고 또는 외곽에서 어떤 석점을 던지자 그러면 롱 리바운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장이 큰 포워드들이 그 볼을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클리블랜드라든가 지금 뭐 유타라든가 이런 팀들이 거침없이 공격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롱 네. 리바운드를 잡죠. 맞아요. 활동력과 높이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빅라인업은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쓰지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네, 때는. 정말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러니까 빅라인업도 올드하게 쓰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트렌드와 어떤 이제 현대농구 흐름에 맞게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라인업도 다르게 활용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저는 올드라고 봐요. 굉장히 올드하게 쓰고 있고 이거는 사실 지금 농구에서는 메리트가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SK가 빅라인업으로 잘 됐다. 요즘 다 크다. 이거 진짜 좀 약간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게 그냥 커서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빨라서 예. 성공한 거죠. 스피드가 기반이 되어 있으면 두 팀 다 그렇죠. 기본 스피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말씀하신 어떤 적극적인 외곽슛 그리고 그 롱 리바운드를 최준용, 안영준, 현대범이 쓰는 이우석이 진짜 큰 강점 중에 하나가 공격 리바운드 가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포워드들의 공격 리바운드 가담 속에서 포지션 늘리고 또 외곽슛 돌리고 스피드 있게 그냥 원맨 트랜지션 해버리고 이런 템포 푸시가 기반이 되어 있는데 가스공사는 그게 사라져 있고 가스공사 트랜지션 하면 또 얘기 나오는 게 은도의 어떤 달리는 능력을 살려야 된다. 사실 지금 가스공사 트랜지션 어떤 보면은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수비 성공 이후에 하프라인 빠르게 넘어가려고 해도 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지션도 약속이에요. 그냥 빨리 패스하고 빨리 드리블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선수 위치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누가 먼저 넘어가고 가운데 레인으로 2차 속공 누가 들어가고 이동 감독님이 시즌 초반에 항상 강조했던 게 속공이 1차 속공만이 아니라 2차 속공 세컨 브레이크도 있다 했는데 세컨 브레이크 플랜이 아예 없어 보여요. 네. 가스공사는. 그래서 이 정교함이 지금 저희가 하프코트 계속 말씀드렸지만 또 트랜지션에서도 사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지금 가스공사는 이거 지금 이제 이동 감독님 브레이크 기간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맞출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진짜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기간에.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 부진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팀이 보면 저희가 이제 빅라인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정용훈 이대는 지금 부상으로 이제 좀 다쳤죠. 발목 부상을 좀 입었었고 어제 이제 나온 부분도 어떤 패배의 원인이 되긴 했는데 이제 그게 큰 원인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포메이션이나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살짝 좀 어긋나 있는 거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자 이 빅라인업을 만약 사용했을 때 이 팀이 이 조합이 스피드가 동반이 돼야 되는데 스피드가 동반이 되려면 주요 선수들 그러니까 이대성이나 정용근이나 아니면 할로웨이나 운동이나 이런 선수들한테 템포 푸시를 좀 하라고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안 해요. 맞아요. 보니까. 예. 그리고 30분 이상 뛴단 말이죠. 음. 그러지 말고 이 선수들의 어떤 출전 시간을 25에서 30분 정도로 딱 하고 나머지 선수 벨랑게리나 이런 선수들 플랜 B를 마련을 해서 계속적으로 로테이션을 시켜준
대해줘. 근데 로테이션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 팀은 주전 라인업을 공고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끼워 맞추기식 로테이션이거든요. 자 이대성이 안 된다. 자 그다음 벨랑겔 들어왔으면 보조해줘. 이원대 보조해줘. 그다음에 정우영은 안 되고 정우영 빼고 그럼 이대현 들어와 또는 신승민 들어와 누구 들어와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농구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예. 예. 이렇게 되니까 가스공사가 지금 2승 7패를 하고 있고 2승 7패에는 그런 원인들이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만약에 가스공사가 브레이크 이후에도 뭐 이런 농구를 한다 이렇게 되면 고전을 면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LG나 삼성, 그러니까 만만하게 잡을 팀들이 지금 별로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가스공사 객관적 전력은 괜찮기 때문에 좀 잡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기들이 많이 나올까? 현 시점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1라운드 9경기 봤을 때는 기대치가 정말 수직 하락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3승 6패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스공사전 승리를 했는데 KCC전 또 완패를 했다가 네. SK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KT도 이제 좀 변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네. 플랜이 전격적으로 변했는데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변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일단 컵 대회 때까지는 어떤 거였냐면 이제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렇죠. 강력한 수비 그리고 스위치 디펜스를 기반한 수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압박 그리고 트랜지션 이게 모토였죠. 그렇죠. 근데 네.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감독님이 이제 가스공사 전부터 좀 변화를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2대2에서 어떤 스위치 기반의 수비가 진짜 컵대회나 속초 연습 경기도 많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은노코드 아노시케든 상대가 2대1을 한다. 그러면은 튀어나가서 스위치 해주면서 압박해라. 그리고 뒤쪽에 어차피 우리 사이즈 크니 야옹석이나 뭐 아니면 다른 자원들이 그다음 뭐 스크램 스위치라고 2차 스위치 통해서 미스매치 줄여주고 이런 식의 어떤 수비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사실 지난 시즌 많이 쓰지는 않았었어요. 네. 지난 시즌 KT의 수비는 약간 인상공사 스타일의 김승희 감독님 인상공사 스타일의 어떤 트랩 그리고 뒤에서 잘라먹는 어떤 수비 이런 거 많이 썼다가 이번에 스위치를 좀 섞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막상 이제 정규를 시작하니까 이게 상대의 오히려 공략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송주 감독님이 저 수비 틀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부렸다. 예, 그러니까 컵대 때부터 이미 안 되는 조짐이 보였으면 모르는데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그대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막상 정규리그 시작하니 이거는 내가 선수들한테 안 맞는 거를 뭔가 억지로 연습시킨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아예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 그게 저는 이제 스위치 디펜스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근데 활용할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외곽 슈팅의 어떤 능력이 있는 선수들, 예를 들면 전성현, 이런 선수들이 이제 어떤 공간이 조금 났을 때 슛이 바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스위치를 해서 그 선수를 막아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근데 이제 스위치 디펜스만 무한 스위치 디펜스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치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2대2 수비를 할 때 자기 자리를 갖다 찾아오는 것도 오는 거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스매치가 골 밑에서 미묘하게 날 수 있는 게 외국인 선수 만약에 잡았는데 그게 이제 국내 선수들 뭐 양홍석이라든가 하용기라든가 이런 선수에게 매치가 되면 그대로 몸으로 몸빵을 해서 밀고 올라가면 한 골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바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 좀 변화를 주는데 네. 일단 이게 이제 외국 선수 쪽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스공사 전부터 아노시키의 어떤 슛 시간을 이제 좀 늘리고 아노시키의 외곽 슛을 살리는 방향. 지금 제 1라운드 시작할 때 각 팀들에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다고 해요. 아노시키 공격 방향이 한쪽으로 하면 너무 치정되어 있고 이것만 막으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노시키가 좀 막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좀 들어가고 있는데 또 이제 아노시케가 KCC전에서 부진했고 성재 감독님 공개적으로 아예 질타를 하셨고 지금 KT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외국 선수 활용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좀 많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까? 아노시케는 컵 대회 때 굉장히 좋은 슛감을 보였었고 내외곽을 오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문제는 그거였어요. 저 선수를 좀 깎아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뭐냐면 혼자 1대1 공격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 방향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걸리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KT 코칭 때부터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가 그 특정 방향으로 가게끔 하기 위한 사전 작업, 예를 들어서 팀 동료가 픽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오프드볼 움직임에서 핸드오프로 그냥 쑥 들어간다든가 이런 이제 뭐
그 기본적이지만 디테일한 사전 작업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전 작업 없이 그냥 1대1로 맡겨놓으면 당연히 슈팅 효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저도 이제 컵 대회 때부터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이 막히기 시작한 거죠 실제적으로. 네. 시작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좀 그 디테일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뭐 살짝 늦긴 했지만 뭐 저는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또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선수가 은노코입니다. 네. 은노코가 지금 시즌 초반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KT에서는 공격을 위해서 안오시케를 더 쓴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기조가 약간 감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은노코가 정말 그냥 본인의 기량 미달인지 아니면 KT가 잘못 쓰고 있는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우리 빼빼로 4인방은 두안 에르난데스를 제외하면 그 세 명의 선수는 수비에 강점 있는 선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시즌 때 수비에 강점이 있고 이 선수들은 2대2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세팅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속공 아니면 2대1을 해줘야지 이 선수들에게 1대1 승부처에서 1대1 공격을 했을 때는 분명히 망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외국인 선수가 승부처에서 우겨서 1대1로 넣는 그 뭐 현대모비스의 프림 같은 선수면 더 좋겠지만 그 프림도 그 장점은 있지만 다른 약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혈질이고 그리고 어떤 수비의 활동력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녹수와 바꾸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잘하는 걸 써야지. 잘하지 못하는 걸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진한 거를 얘기를 하면 그러면 대체 카드가 있나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세팅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세팅이 지금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은노코도 그렇고 운도에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보면 좀 굉장히 그 성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팀들이 안 되는 이유는 활용 방법이 좀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거는 저는 코칭 스태프가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네. 팀 전체적으로 트랜지션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또는 2대2 공격의 어떤 비중을 놓고 쪽으로 놓고 뭘 하는지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외국 선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외국 선수로 이제 오는 빅맨들도 결국에는 해외에서는 그냥 빅맨이잖아요. 근데 빅맨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요즘에는 예전처럼 1대1로 포스트업하고 이런 빅맨이 그냥 거의 없죠. 뭐 그냥 뭐 NBA뿐만 아니라 그냥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달리고 어떤 수비의 강점이 있고 높이의 강점이 있는 빅맨들이 좀 많이 생기는. 그리고 예. 골 밑에서 그런 포스트업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 그러면서 뭔가 이제 활동력 있고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지금 KBL이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몸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국내 지도자분들의 어떤 시각이나 그 니즈는 과거에 아직 좀 머물러 있는 것 네.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예전처럼 쓰시려고 하고 빅맨은 이래야 돼, 포스트업이 되고 포스트업으로 더블 팀을 유발하고 뭐 약간 이렇게 해야 돼, 약간 이걸 머물러 있고 그래서 약간 이제 지금 요즘 시대에 등장하는 이런 어떤 빼빼로 4인방 같은 어떤 스타일의 빅맨들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유일하게 제일 잘 쓰시는 분이 은희석 감독님. 정말 잘 쓰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특히 은도에나 은노코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예전에 그 쓰임새 그냥 그대로 안 맞는 틀에 들어가서 그냥 계속 그냥 삐끗삐끗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년에 예. 저도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했는데 좀 현실화되고 있고 뭐 삼성도 사실 테디가 그렇게 지금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데릭슨이 워낙 또 뭐 괜찮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잘 맞춰서 근데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삼성은 지금 수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테리 같은 경우는 공격의 어떤 비중을 떨어뜨리고 있고 국내 선수들하고 합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맞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써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선수가 2인 보유 1인 출전제로 바뀌고 국내 선수에 대한 어떤 국내 선수들의 어떤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네. 이거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스타일의 외국 선수 데려오면은 국내 선수가 메인 롤을 결국에는 가게 되는데 핸들러 역할도 맡게 되고 그럼 외국 선수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요구할 것이고 그 이제 뭐 유동혁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승부처에서 그러면 이 선수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아니면 뭐 이 옵션을 활용해서 보완을 할 것인가 그 아까 그 부분의 문제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도자 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스타일의 선수를 수비형 빅맨을 썼을 때는
팀의 어떤 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날리는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1대1 공격하고 띡하고 이제 수비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스타일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농구를 했을 때는 이런 선수들은 맞지가 않는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1라운드 5승 챙겼습니다. 아이고 잘하네요. 지난 시즌 삼성이 제가 놀리려는 게 아니라 9승했거든요. 네. 시즌 전체 동안. 근데 지금 개막 한 지금 몇 주 전에 한 2, 3주 만에 반 이상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고 네. 지난주 이제 보면은 캐롯 잡고 또 KC 잡으면서 또 연승까지 달렸습니다. 네. 예. 확실히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외국인 선수는 이제 테리는 수비형으로 또 데릭스는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장기인 그 정면 롱투 그렇죠. 롱쓰리 예. 정면 딥쓰리를 갖다 날리면서 뭐 위력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적재적소에 좀 잘 살린다. 근데 잘 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비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캐럿전에도 75점을 주긴 했지만 78대 75로 승리를 갖다 거뒀고 KC전은 62점밖에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성의 어떤 지금 수비 시스템이 공고해졌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그 가장 핵심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난 몇 년간의 삼성과 완전히 다른 팀이라는 느낌이 들고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삼성 경기가 제일 재밌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에너지 레벨 높고 진짜 약간 전투적이고 약간 이런 농구를 하고 개인적으로 또 기분이 좋은 게 저 이제 요즘 삼성이 KBL 대세 아닙니까? 네. 제가 또 이제 삼전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떡상하고 있거든요. 네, 같이 좀 끝까지 날아 올라왔으면 좋겠다. 예. 그분 인생으로 가요. 예. 갑자기 주식 얘기를 왜 해? 아니 뭐 재테크 하는 입장에서 예. 삼성과 삼성전자가 같이 올라가면 농구 너무 얘기를 그분 인생 가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내가 바꿔줄게요. 경제 방송으로. 네, 예, 네. 예. 농담이고. 거기 박지혁 기자하고 하면 쿵짝쿵짝 잘 맞겠네. 잘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 기분이고 또 이제 또 인상 깊었던 선수가 또 이제 이원석. 이 선수 되게 인상 깊었죠. 이번 주는. 네, 이 캐롯전에서 21리바운드 기록했고 국내 선수 중에 20리바운드 이상 한 경기에서 기록한 게 역대 네 번째입니다. 물론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이거는 약간 명확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 20리바운드 기록이 이원석의 지배력을 온전히 의미하는 꼭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한 경기 기록 가지고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곤란하고 이제 캐롯이 높이가 약한 점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네. 어쨌든 이제 이 경기 끝나고 어떤 의석 감독님의 칭찬 그리고 이원석이 실제 코트에서 보여주는 움직임을 봤을 때 이 선수 진짜 스텝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이 선수하고 이제 하윤기 선수 얘기를 할 때 하윤기가 좀 더 골 밑에서 굉장히 좀 존재감이 있고 이원석은 다재다능하고 실링은 높은데 약간 날리기 때문에 날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 선수는 한 2, 3년이 좀 걸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내심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봤는데 이 부분이 좀 반대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같은 경우는 내실을 착실하게 채우고 있구나. 저 선수가 들어갔을 때는 저 선수가 골밑에 들어갔을 때 이제 수비는 좋은 편이고 골밑에서 어떤 그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골밑 돌파가 쉽지 않고 리바운드 단속이 쉽지가 않겠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석 선수가. 네. 맞습니다. 묵직함이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제 은희석 감독님이 뭐 연세대 시절에도 이원석 선수를 지도를 했었고, 이제 삼성이 부임하고 나서도 어떤 이원석의 방향성에 대해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다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원석이 뭐 다재다능하고 그 신장에 외곽 플레이 슛도 있고 뭐 좋지만은 인사이드에서 플레이가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원석도 이 부분 받으려서 비시즌에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을 때 인앤아웃이 다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즌 초반의 모습은 그 방향성이 지금 잘 어떤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캐롯전을 봤을 때 뭐 공격 리바운드 가담 그리고 사실 블록슛을 기록되지 않지만 수직 점프해가지고 림 프로텍팅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외곽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이제 또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정현, 김실애 뭐 이런 선수들의 합류 효과가 있지만 이 선수를 위해서 스크린 템포가 되게 빨라요. 스크린이 콜해서 그제서야 오는 게 아니라 되게 약속이 되어 있는 타이밍에 엄청 빨리빨리 갑니다. 이거 뭐 아까 얘기했던 가스공사랑 제일 다른 점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사실은 이원석이나 테리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그렇죠. 움직여주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원석이 그런 내실을 갖춰가고 있다. 빅맨으로서 스크린, 공격 리바운드 가담, 리프로텍팅 이게 되는 상황에서 외곽슛 간간히 던져주고 이런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함을 적재적소에 한 번씩 살려주는 식으로 가니까 굉장히 안정감 있는 빅맨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그 포메이션인데 예를 들어서 이원석이 뭐 예전처럼 페이스업을 해요. 그냥 나머지 선수들이 있고 페이스업을 했을 때 그 확률이 예를 들어서 한 40% 정도 된다. 그러면 세 번에 두 번은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랬을 때 페이스업을 해가지고 레이업슛을 던졌다 그랬을 때 공격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와서 스크린 픽을 주고 거기에서 이정현이나 김시래가 돌아나가고 또 이동엽이 돌아나가고 거기서 석점을 던지거나 아니면 롤을 해가지고 거기서 2대2 공격을 하고 그랬을 경우 또는 거기서 석점을 딱 던졌을 때 리바운드가 예를 들어서 롱 리바운드가 튀어나온다 또는 어떤 그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어떤 리바운드가 튀어나온다 그랬을 때 잡을 확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계산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원석이 픽을 한 상태에서 다른 선수가 쏘고 나면 아니면 롤을 하거나 팝을 했을 때 이원석이 던지는 확률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포메이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테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격에서 지금 뭐 어떤 존재감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선수가. 그렇죠. 예. 그 수비에서도 이제 골밑 수비를 보면 약간 튕겨 나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전체적인 수비를 갖다 조율을 해주고 공격에서 빨리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딱 해주고 거기에서 세컨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포메이션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헌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이런 식으로 저는 그 빅맨진들이 이제는 달리는 농구를 할 때, 달리는 어떤 수비형 빅맨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포메이션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삼성이 그 부분을 갖다 좀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네. 삼성 입장에서는 만약에 삼성이 포스트업이 굉장히 좋은 어떤 빅맨이 왔다면 그 부분에 공략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밸런스가 안 맞죠. 근데 이정현과 김시래 이런 이제 외곽을 중심으로 또는 이호연 이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공격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방점을 확실히 찍어놓고 수비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삼성은 이런 포메이션을 좀 가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저는 은희석 감독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좀 봤을 때 연세대 시절에 다양한 농구를 시도해봤고 다양한 걸 좀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삼성에서 그때 경험했던 건 한번 적용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삼성 선수 구성이나 어떤 선수 특성이 딱 맞게 뭔가 옷을 입혀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본에는 또 본인만의 어떤 에너지 레벨에 대한 어떤 철학도 가지고 계시고 사실 이제 KBL에서는 그 감독상을 보통 이제 거의 최상위권 팀 감독님들이 받는데 저는 삼성이 이번 시즌 6강 가면 저는 은희석 감독님이 받아야 된다고 봐요. 아 너무 일러요. 아직 그렇게 네, 얘기하지 마요. 네. 너무 이릅니까? 아 좀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좀 더 네. 봐야 된다니까. 같이 삼전이랑 같이 떡상하라고. 아니 재테크에 미쳤어요 제가. 네. 이게 네네네. 그 어떤 부분이지? 네네. 아, 왜 죄송합니다. 제가 말리냐면 네. 아니 네네네. 제가 왜 말리냐면 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삼성이 만약에 연패를 당했을 때 어떤 대처 능력도 봐야 되는 거고. 위기 관리는요. 그렇죠. 위기 관리 능력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아직 이제 삼성은 뭐 이정현, 김시래가 완전치는 않다고 그러지만 코어들 부상은 지금 없는 그런 상태니까 코어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가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삼성 비스니저 훈련을 열심히 해서 요이 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아직 요이 땅을 안 한 팀들이 있어요. 가스공사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KCC도 지금 정리가 지금 좀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어떤 팀이 있나요? 그 몇몇 팀들이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팀들하고 힘 대 힘으로 붙었을 때 거기에서 어떤 디테일을 보충을 해줬을 때는 해주고 난 다음에 스텝업이 되면 그때 우리가 얘기를 해도 늦지는 않다. 네, 근데 네. 거기서 만약에 또 떨어지고 뭐 2연패 되고 3연패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네. 아직 감독상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네네. 좀 설레발 떨고 싶었어요. 예. 근데 또 돌이켜보면 사실 지난 시즌도 삼성은 1라운드에 사실 굉장히 기대 이상이었다가 2라운드부터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네네. 이제 또 성적이 또 떨어졌던 것도 네. 사실이긴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삼성은 아직 뭔가 만족할 때가 아니다. 이제부터다. 이럴 때는 예. 1라운드만 놓고 보면 은석 감독이 짱이다. 예. 감독상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서 매번 틀리나 봐요. 아니, 맨날 설레발 떨고 맨날 잘못한 거 하고. 우리 둘 다 그러니까. 네, 뭐.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삼성 1라운드 고무적이지만
KBL의 1라운드 정규리그 1라운드는 항상 보면 정리 안 된 팀들 아직 그러니까 좀 불안한 팀들이 있기 때문에 2라운드부터가 진짜다. 이런 이제 이야기시죠. 네, 좀 더 봐야 된다. 한 2, 3라운드까지 좀 전력이 이제 정상적으로 아마 돌아올 거예요. 네, 돌아올 텐데 그때 좀 봐야 된다. 그러나 삼성은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캐롯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롯 5승 3패 3위입니다. 네. 이 팀 지금 이제 가스공사 지난주에 졌고 또 이제 삼성에 지면서 연패 빠졌다가 또 모비스전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3점을 뻥뻥뻥 터뜨리면서 110점 이상을 넣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아바렌토스 선수가 빠진 그런 상태였고 또 좋았던 건 뭐냐면 캐롯이 이날 3점 야투율이 미쳤어요. 정말 다 들어가더라고요. 네, 와.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음. 여기서 사실 4번 자리가 어떤 딜레마 뭐 이런 부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승기볼의 한계인가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모비스전 같은 경우는 최현민을 아예 4번으로 쓰면서 이 장재석의 어떤 수비 커버에 대한 딜레마를 되게 잘 활용해서 코너 네. 3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럼 스페이싱으로 아예 잡아먹은 네. 경기였고 어쨌든 김승희 감독님이 이런 어떤 이제 상대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준비를 해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 역시 대단하시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자, 이 팀이 지금 이 팀도 어떻게 보면 삼성과 약간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얘기를 저희가 또 해야 되는데 네. 1라운드에 되게 좋은 부분이 보였지만 어쨌든 뭔가 경기를 치를수록 약간 한계점들이 보이고 김승희 감독님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네. 특히 삼성전에서 좀 많이 드러났었죠. 그러니까 이원석 선수에게 리바운드를 뭐 대량으로 내주면서 이제 이 팀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 가위바위보 게임의 어떤 그 방향성은 굉장히 잘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왜냐하면 뭐 이정현이나 전성현 그리고 이제 로슨이나 사이먼을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투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삼성전에서는 잘 먹히지 않았고 왜 삼성은 굉장히 수비가 탄탄하니까 그런 부분 잘 먹히지 않았고 4번의 어떤 딜레마가 좀 나왔다.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라인업이 좀 높은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서 잘 건드리면서 마침 3점의 어떤 그 폭발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4번의 어떤 딜레마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팀이 이제 지금 4번을 뛰는 선수가 이종현과 최현민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박진철, 조재현은 사실은 거의 뭐 로테이션에서 빠져 있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사실 경쟁력이 여전히 높지 않아요. 뭐 이종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뭐 예능을 통해서 나왔지만 좀 김승희 감독님이 푸시를 좀 많이 하셨고 좀 이제 이종현을 좀 자극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좀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선수 부상도 워낙 많았고, 예. 그리고 최현민은 현실적인 어떤 이제 사이즈의 한계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갈수록 약간 이제 골무 부분이 돼서 상대가 자꾸 건드리면은 이 부분이 너무 아파서 무너지는 약간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오승 삼패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음. 전력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고 뭐 김승희 감독도 선수 구성상 우위를 가져갈 부분은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물론 이건 약간 과한 표현이긴 해요. 있죠. 그렇죠. 과한 표현이죠. 이정현도 있고 전성현도 있고 예, 그쵸. 한두 군데는 있죠. 그쵸. 하나도 예. 없다는 좀 과한 편이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윙맨 자원의 어떤 그 힘든 점, 약점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사이먼과 로슨을 이제 쓰면서 전성현과 이정현의 어떤 그 위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포스트에서 어떤 구멍이 생기고 사이먼을 섰을 때는 이정현과 전성현의 어떤 그 위력을 극대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 스크린을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공격이 이제 단순해지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들이 시간이 지나고도 해결이 되기는 쉽지는 않다. 이런 부분을 갖다 지적하고 싶어서 객관적 전력이 좀 약하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승희 감독도 그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상공사 시절과 비교하면 인상공사는 어떤 이제 선수들의 어떤 노련함이나 손발을 맞춘 기간 그리고 로스트의 어떤 화려함 이런 게 사실은 캐롯보다는 훨씬 이제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승희 감독님이 추구하실 농구를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부침이 좀 있긴 했지만 시즌 내내 시도를 계속 해볼 수 있었는데 네. 캐롯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진짜 잡을 경기를 확실하게 타겟을 설정하고 그 경기를 잡기 위한 전략을 짜고 어떤 경기는 조금 더 로테이션을 돌려서 어떤 이제 호흡을 맞추는 어떤 기회로 잡는 약간 이런 전략적인 시즌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팀도 지금 일단 5승 3패 굉장히 좀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지금 기대 이상으로 지금 잘하고 있고 음. 또 뭐 이정현의 스텝업이 우리가 이루어질까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죠. 전성현도 전성현 나름대로 어떤 그래비티를 마련하면서 뭔가 잘하는 모습이고 사실 저는 최현민이라든가 뭐 조한진이라든가 또는 한홈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지금 위력이 좀 더 높아졌다. 이게 아마 김승기 감독이 어떤 지도력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들이 뭔가 제재로서의 뭔가를 해주면서 캐럿이 지금 전력 자체는 굉장히 좀 탄탄해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뭐 모든 팀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시즌 중에 이제 연패를 탈 수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약점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약점들도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재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캐롯이 일단 선전했지만 일단 계속 지켜보자. 예, 불안 요소는 조금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인상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인상공사 1라운드에 8승을 챙겼습니다. 아 좋습니다. 승률 88.8%. 네. 예,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뭐 그만 사과해요. 이제. 네. 이제 1위를 차지했는데 네. 디비전 같은 경우도 전반에 10점 차 상지다가 후반에 완전 대역전을 네. 하면서 이제 큰 점수와 승리를 거뒀고 가스공사전도 사실은 잘 풀리지 않는 경기였지만 어쨌든 클러치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확실히 이 팀이 힘이 있어요. 보니까 네. 어떤 부분이냐면 DB 같은 경우에 이제 두경민이라든가 또는 뭐 김정규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DB가 전반에 한 15점 앞서가는 그런 경기를 했었고 KGC는 뭔가 모르게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아반도를 어느 정도 실험을 했었는데 뭐 그 부분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그래서 흐름 자체가 완전히 DB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KGC가 거기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저는 당황하지 않은 힘은 이제 오색은 양희종 이 두 플로 리더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 건 하고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사실 스펠맨이 불안 요소가 돼야 되는데 뭐 슬램덩크 뭐 이런 그 만화 판으로 이렇게 보면 근데 이 선수가 오히려 여기에서 어떤 그 나머지 선수들이 잘 맞춰주면서 힘을 내고 거기서 반격의 실마리를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결국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어 버리면서 후반에 완전 압승을 거두는. 그렇죠. 그러면서 DB의 약점을 정확하게 회부해 버리는 그런 농구를 했고 가스공사전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막판 한 점 차로 이겼죠. 이게 인상공사였던 힘이다. 근데 이 힘이 어떻게 나오는 걸까? 이 부분은 얘기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네, 이제 특히 이 공격에서의 안정감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 기반은 엑스트라 패스. 그렇죠. 동안 엄청난 어시스트 생산입니다. 지금 이상훈사가 경기당 어시스트가 20.1개로 이제 전체 1위인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스탯이 이제 어시스트 빈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어떤 팀이 전체 야투 성공이 100이면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어시스트 기반으로 야투가 만들어지느냐, 패스 받아서 바로 올라가는 걸로 만들어지느냐 봤을 때 인상훈사는 65.6%가 어시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 1위입니다. 압도적 1위예요. KCC 캐롯이 뒤로 잇고 있지만 격차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상공사 지금 호흡이 거의 약간 절정에 달한 느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 부분이 그 상대 수비에게 굉장한 혼란함을 줍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수비를 어떤 중점 초점을 맞추고 가지고 가야 될 부분 분명히 좀 뭐 예를 들어서 스펠맨의 외곽 체크하고 오세근의 2대2라든가 뭐 이런 부분 체크 미스매치 안 나게 체크 그다음에 뭐 그 정도 또는 변준영의 2대2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배병준이 터져요. 예를 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것까지 막았는데 2차 공격을 못 막아요. 그게 엑스트라 패스였던 위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문성건이 뭐에서 코너에서 터져요. 이렇게 되면 수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KGC 입장에서는 굉장히 농구가 쉬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농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확실히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는데 오색은 양희종의 플로 리더 어떤 그런 성격 그리고 변준영까지 멀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코어가 정말 탄탄한데 이 코어가 자신들의 농구를 갖다가 언제든 어떤 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에 대한 기반. 또 하나는 김산식 감독이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준 어떤 모션 오펜스 이게 맞아요.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인상공사 농구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수들이 자기 욕심 없는데 자기 할 걸 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즌에 인상공사 얘기를 할 때 항상 지적했던 게 뭐 조금 전에 얘기하시지만 이 스펠맨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자기 욕심, 자기 하고 싶은 플레이, 뜬금없는 어떤 풀업 3점 시도 이런 것들인데 이번 시즌에 이게 거의 사라졌어요. 그 네. 지난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 스펠맨 같은 경우에 공격의 어떤 위력이 있는 선수인데
1대1 공격을 너무 1대1 공격만 시킨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전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게 어떤 스크린을 쳐서 뭔가를 해주든 아니면 포메이션을 이렇게 바꾸든 뭔가 사전 작업이 필요하고 그 상태에서 스펠맨이 그 임팩트를 빡 주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 선수는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아요. 예, 진짜 스펠맨이 지금 팀 오펜스 안에 거의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지난 시즌은 물과 기름 같았다면 이번 시즌은 그냥 소금이에요, 소금.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김승희 감독이 이제 KGC 전에서 뭐 박수만 쳐줘도 이 팀들은 잘할 팀이다 그랬는데 그거는 저는 말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이 잘하시는 부분과 어떤 약점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메이션을 정확하게 맞춰줘야죠. 그 맞춰주는 게 김승희 감독과 김상진 감독은 지금 틀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은 어떤 그 효율을 갖다가 추구를 하면서 그날 경기에서 어떤 그 승리하는 그런 부분들 이게 보는 거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KGC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약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펠맨의 외곽에서 도는 부분들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전반에 어떤 경기력 자체가 좀 기복이 있는데 그걸 후반에 잡으면서 가요. 맞아요. 그게 오세근 양의종의 어떤 힘인데 이 부분이 얼마나 좀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확률도 약간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배병준을 살리는 거 예를 맞아요. 들어서 그리고 모든 5명의 어떤 선수들이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득점이 골고루 분산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틀이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인상공사를 준비하면서 김승기 감독님 체제의 인상공사와 김상희 감독님 인상공사의 공격 세팅의 차이는 뭘까 진짜 말씀하셨던 네.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스타일로 말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김승기 감독님 진짜 선택과 집중. 기본적으로 전성현 중심의 패턴 세팅하고 그게 안 되면 변준영으로 가고 뭐 스펠맨이 한다. 약간 이제 정말 되는 선수를 이제 압도적으로 확실히 푸시를 해주는 어떤 스타일이시라면 기사희 감독님은 전체적인 어떤 5명의 조화와 스페인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강조하시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색깔이 완전 다른 거죠. 근데 그 완전히 다른 두 색깔 안에서 물론 뭐 전성현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은 또 거의 비슷한 멤버들이 이제 다른 농구를 하는데. 이번 시즌 보니까 인상공사는 이렇게 써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구나. 특히 이제 이번에 뭐 배병준도 배무재 박지훈이 살아나는 걸 보고 이게 그렇죠. 박준도 있죠. 예, 박지훈도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김상희 감독님이 정말 팀을 잘 만들었고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세근이 3점 라인 밖으로 많이 빠져나요. 저희가 비시즌에 한번 언급을 했었죠. 3점 시도. 그러니까 스펠맨을 로포스에 박아놓고 오세근이 빠져나와주면서 코트를 굉장히 넓게 쓰면서 또 그 빈 페인트 존 공간은 문성곤이 아예 공격 리바운드 잡으러 들어가고 아니면 순간적인 핸들러들을 변준현, 박지훈 혹은 배병준이 스크린 받고 치고 들어가는 공간으로 하면서 아예 페인트 좀 비워놓는 어떤 이런 스페인싱 이런 것들까지 정말 인상공사가 참 재밌는 농구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제가 예. 지난주에 코너 활용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6개 구단이 대부분 다 그런데 그중에 뭐 예외적인 부분 구단 중에 하나가 지금 KGC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코너 활용이 좀 잘 되는 건 뭐냐면 그 코너에 박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스페이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스페이싱이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의 어떤 공격 비중을 좀 더 늘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세팅은 지금 잘해주고 있고 물론 이제 김상식 감독이 이런 모션 오펜스가 기본적으로 그런 KG 선수들이 아닌 다른 선수들이 만약에 했다면 이게 잘 먹혔을 거라고 봤을 때는 모르죠. 근데 잘 안 먹혔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KGC 어떤 선수 구성 입장에서는 이런 그 상황이 장기적으로 볼 때 또는 선수들의 어떤 코트에서 어떤 공격 밸런스로 볼 때는 좀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인상공사 과연 계속 될까요 이 팀도? 예. 근데 여기도 일단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부분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스공사에게 73대 72로 승리를 갖다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가스공사 멤버가 괜찮은 상태에서 매치업이 이제 딱 맞는 상태에서는 그 KGC도 힘들 수 있고 또 전력이 좀 갖춰진 상태에서 어떤 팀을 만났을 때 좀 더 심화된 어떤 약점이나 장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팀 같은 경우에 완전 절대 1강이다. 지금 이제 1라운드 절대 1강인데 그 부분 좀 지켜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